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게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특별하게 보시면 전염성 질환이 어떻게 생성되고 결국은 이 숙주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염성이라든지 병원성, 독성, 치명률, 면역성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 용어들이 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에 이 지금 그러니까 무증상, 불연성 감염부터 시작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까지의 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좀 감염이 그러면 되는가에 대한 전파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우리가 병원체 또는 병원소라고 하는 우리가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병원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병원체가 생존하고 살아있고 증식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숙주라고 하죠. 호스트, 숙주에게까지 전파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를 우리가 병원소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결국 인간을 매개로 해서 숙주가 인간한테 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 중에서도 척추동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라든지요, 뭐 또는 뭐 개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병원소 같은 경우, 즉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인간 병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병원소가 바로 환자가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병이 있는 환자로부터 일반 사람에게 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보균자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는 병은 아닙니다만은 잠재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즈 보균자,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에이즈 환자에 들어갑니다만 에이즈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막 빌병이 진행이 돼서 사실 어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 수가 없죠. 에이즈 양성 검사를 해서 이제 에이즈 균이 양성인 경우에 우리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을 복원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레이턴트 인펙션이라고 합니다. 뭔가 레이턴트라는 표현을 쓰이는 이유는 이제 잠재적인 숨은 이런 뜻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 옮기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인간 병원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는 인간 대 인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동물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인간한테 오는 소위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수 공통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수는 우리가 동물 숫자거든요. 한자어로.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동물의 병이 결국 인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을 통해서 뭐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간 병원소와 동물 병원소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간 병원소에 있어서는 환자와 보균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좀 제가 계속 누르니까 좀 복잡하죠. 네. 이게 그 펜으로 했더니 계속 이게 다운이 돼서 제가 좀 부득이하게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균자, 즉 질병이 이제 발현된 형태는 아니고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자, 건강한 보균자는 B형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 B형 감염을 보균하고 있어도요. 당장 뭐 이게 발현되는 건 아니라서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불현성 보균자, 그러니까 무언가가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폴리오라고 하면 뇌성마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폴리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뇌성마비 말고 소아마비. 네, 소아마비가 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수막 구균이라든지요, 감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연성 보균자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잠복기라든지요, 또 회복기 보균자
만성보균자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역학은 아무래도 이제 감염이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만성질환이나 이런 걸 주로 다룹니다만은 과거에는 감염이 어쨌든 이 역학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의 과정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체나 병원소로부터 네, 이 균이 탈출하고 전파돼서 결국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침입하는 기관은 뭐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모든 그 인체 공간으로 침입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인체 내부로 침입하는 가장 간단한 경로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입이라든지 항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은 감염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을 통해 들어오면 호흡기나 소화기나 심지어 뭐 비뇨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상처라든지 결막이라든지 또는 모세혈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런 절지동물들, 곤충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침입을 하고 나면 잠시만요. 이게 되게 막 어휴. 네. 제가 마우스를 많이 잘 안 움직일게요. 좀 이게 오히려 어지럽네요. 자, 감염 경로를 보시면 자, 결국은 잠깐 앞을 돌리면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침입을 하고 나면 이제 보시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한 이전 패스웨이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즉 기도라고 하면 에어웨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호흡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분비물 같은 경우는 네, 전파는 직접이죠. 우리가 자, 기도로 들어오게 되고요. 즉 폐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결핵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분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뭐 식물이나 물, 손, 파리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고요. 장티푸스나 콜레라.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제 또 환경 보건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그 유해 장소나 유해 물질들, 유해한 어떤 청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중 위생, 하이오제닉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요. 결국 이런 분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많이 없어졌죠, 지금. 오늘날 21세기에는요. 그 외에도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 주사 바늘도 있고요, 혈액은. 뭐 대표적으로 또 모기도 있습니다. 모기는 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같은 경우 네, 있을 수 있고요. 주사 바늘은 사실은 에이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성관계로 에이즈가 물론 걸립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의외로 많은 비율이 사실은 수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 또 이 경우에는 전파가 되어 있고요. 네, 뭐 단순 포진, 임질 매독 이런 것들 병변 부위에 닿게 되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 전파 형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은 병원체, 병원소에서 보시면 사람과 사람 간의 우리가 전파를 전통적으로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역학에서 태초에 나왔던 형태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격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위생을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면 좀 전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간접적인 전파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 공통 매개물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의 감염병들 메르스라든지요 또는 뭐 최근에 코비드 19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보시면 뭔가 동물을 통해서 인간한테 전파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단독 노출, 다중 노출, 지속적인 노출이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개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매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우리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언론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 immunity라는 의미 자체가 면역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용어를. 그래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 인구수 대비 저항성이 있는 사람 수 곱하기 100. 우리가 사실 레이트라고 할 때는 결국은 그 백분율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항상 해줍니다. 자, 이건 뒤에서 그림으로 보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자, 우리가 이 집단 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용어는 바로 threshold density. 자, threshold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한계치, 역치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컵 안에 물이 넘치지 않게 컵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차여 있고, 사실 거기서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컵에 있는 물이 밖으로 넘칠 때 우리는 넘치기 바로 직전 상황을 스레스홀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계치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덴시티는 이제 밀도, 모여있는 정도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지역사회에서 보시면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 집단 면역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뭐 팬데믹 이런 표현들을 배우셨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가 지역사회 전염병, 즉 유행, 자, 팬데믹은 유행이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딱 이제 그 경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방역도 필요하고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전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종류나 또 인구 밀도, 사실은 예를 들면 사람이 거의 안 사는,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게 크잖아요. 면적이. 근데 사실 모여 사는 곳이 정해져 있죠.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인구 밀도가 낮은 뭐 강원도나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하고는 사실은 한계 밀도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요 감염병에 있어서는요. 보시면 이 그림으로 너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라리아에 1000명당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1000명당 환자 수가 1958년부터 1961년까지의 하나의 어떤 그래프라고 가정했을 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어서 이게 지금 막 제 화면에 계속 뭐가 생기네요. 자, 안 움직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위에 지금 이 위에 있는 선은 보시면, 자,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기대 환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통계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 지수가, 기대 함수가 있고요. 이스펙티브한 그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관찰된 트루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그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지금 위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기대 환자 수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은. 예. 예를 들면 백신이라는 게 갑자기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8년도에 맞은 백신이나 네, 뭐 61년도 백신이나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밑에 보시면 실제로 관찰된 환자의 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실제로 관찰된 환자의 수는 지금 보시면 58년도에는 4명 정도였다가 6명, 예, 2명, 1명으로 쭉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자, 실제 기대치보다 실제 관찰된 환자 수가 훨씬 적잖아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이라는 겁니다. 집단 면역. 자, 그래서 집단 면역이라 하면 다시 보시면, 자, 결국은 저항성 면역. 자, 우리가 코비드 때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결국은 지금 코비드가 계속 코비드 19이 이어지면서 팬데믹이 이제는 한 번씩 걸리고 또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느니까 최근에는 뭐 거리두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고, 예, 이럴 때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풍토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쭉 감소돼서 실제로는 나중에 보시면 1000명당 항생 수가 환자 수가 1961년이 되면 거의 이제 0명이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어떤 뭐 유행병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감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표현하는 용어는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게 한국말이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발병률이라는 게 있고 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병률은 attack rate라고 표현을 쓰고요. 발생률은 네, incidence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발병이나 발생이나 사실 표현만 보면 되게 애매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발병률은 attack rate는요. 자, 한정된 기간에 어떤 특별한 질병에 의한 유행이나 사건의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점 유병률이랑 유사한 용어입니다. 자, 프리발런스라고 하는 유병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유병률이 사실은 발병률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인시던스, 발생률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거듭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위해 물질,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secondary attack rate, 그러니까 2차 발병률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 감염자에 의해서 우리가 동동이라 되는 공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공동에서 이게 최초 감염자에 의해서 갑자기 느는 경우, 네, 이런 거는 우리가 2차 발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전염성 질병의 전염력을 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가 뭐 2차 발병률이 어땠고, 옛날에 사스는 2차 발병률이 어땠고, 또 메르스는 2차 발병률이 어땠다는 표현들 혹시 과거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즉 얼만큼 전염률이 강하냐를 우리는 2차 발병률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00년에 보시면 3월에 가 유치원생 100명 중 1명이 홍역이 발생했고, 뭐 2주 후에 5명이 다시 발생했고, 네, 지금 하지만 70명도 예방접종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닥터 고든이 쓴 이 지금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책에 보시면 자, 이런 지금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닥터 고든이 쓴 에피데미올로지라는 그 코र्스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74년도에 자, 플로리다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자,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서 발병률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발병률의 차이가 있었냐?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아웃브레이크, 그러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어떤 이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막 퍼진 거에 대해서 이 미국에 있는 CDC에서 이제 그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논문에 들어와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 컨섭션, 먹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컨섭션, 안 먹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럼 뭘 먹었냐? 음료를 먹고 달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발생률의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보면 발생률 차이가 있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섭취한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이때 발병률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특정 시점은 1974년 8월 16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유의 수준을 지금 보시는 이게 크로스 테이블이잖아요. 자, 크로스 테이블로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니까 이 크로스 테이블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카이스퀘어 테스트예요. 지금 보시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로 봤더니만 지금 보시는 음료나 달걀 샌드위치 둘 다 지금 유의미하게 그 p-밸류가 낮죠. 즉 이거는 유의 수준에서 둘 다 음료나 달걀 샌드위치 둘 다 음식의 발병률에 영향을 미쳤다.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할표, 크로스 테이블 또는 카이 제곱 검정 표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역학 연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아까 앞에 보셨던 거를 이제 교차표로 조금 더 이제 한 거예요. 자, 이제 사실 교차표라는 게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자, 달걀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앞으로 좀 돌릴게요. 음료 A랑 달걀 샌드위치를 각각의 지금 이 각각이 음료와 달걀 샌드위치가 지금 어떤 질병의 발병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자, 이거를 각각 또 우리가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교차표라고 해서 이 크로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예를 들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음료 A를 마셨고 달걀 샐러드도 섭취한 사람은 지금 발병률이 75.6%고요. 자, 음료 A를 마시지 않고 달걀 샐러드만 섭취했는데 80%. 그리고 달걀 샐러드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 다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예, 달걀 샐러드랑 음료 둘 다 사실은 질병의 발병의 발생에 영향을 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학조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는 자, 돌이켜 보시면 지난주에 역학적 삼각형 배우셨죠? 자, 트라이앵글 모델. 자, 그다음에 거미줄 모형, 바퀴 모형이 있었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역학적 삼각형 모델은 감염병을 얘기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예방 요인이나 환경 요인,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만성 질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거미줄 모형, 웹, 네, 거미줄 모형이나 바퀴 모형, 휠 모형, 휠 모델, 웹 모델 이런 게 훨씬 더 만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자, 차이는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까지도 함께 고려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불연성 현성 감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 자, 불연성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를 얘기를 합니다. 현성은 예,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이고요. 열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자, 그 외에도 잠복기, 잠재기, 세대기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저희가 집단 면역이란 발병률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각 그 연구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질병 발생에 대해서 그러면 률, 비, 뭐 발생률, 유병률, 보통률, 특수율, 표준화율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역학을 베이스로 한 대부분의 어떤 그 보고서나 아니면 연구들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용어들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빈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용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빈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카운트, 프리퀀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컨티뉴스 베리어블 형태고요. 레이쇼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비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출생 성비라든지 영아 사망비 이런 것들은 예, 레이쇼, 그 백분율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포션, 구성비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퍼센트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레이트라는 용어가 쓰여서요. 우리가 레이트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어떤 특정 시간 그 시간의 기간 동안의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각각 A병원과 B병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병원은 자, 2만 건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B병원은 각각 10,000건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저기 어텐 레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두 병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단순히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균에 대한 감염비가 네, 그 10,000건당 뭐 예를 들면 뭐 2만 건당 2건이니까 뭐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히만 보시면 지금 A병원에서 A로 인한 병원 감염이 더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나 사실 이거 이번 건수랑 이렇게 나눠주면요. A균 감염으로 인한 병원 감염 발생률은 사실 두 병원 모두 1000명 당 1명이에요. 사실은. 왜냐 입원 건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다르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이기는 A병원이 그러니까 A병원이 더 큰 병원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B병원보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수치로 보면 A병원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더 많이 발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분모를 나눠주게 되면 100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발생의 심각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병원에서 A균으로 인한 구성비가 약간 10에서 20%, 10%가 하나 20%잖아요. 건수 이걸 다 합치면 그 100 구성비 자체는 즉 100건 중에 20건이니까 20%가 되겠고요. 자, B병원은 100건 중에 10건이니까 10%가 되겠고. 자, 이럴 때 우리가 구성비를 보게 되는 거죠. 프로포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A병원에서 보면 A로 인한 감염이 A병원 내에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A병원에서 A 평균은 20%고요. B병원에서 A 평균을 가지고 있는 프로포션은 10%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병원의 병원 감염 중에서 자, 지금 C균으로 인한 감염은 지금 전체 감염의 전체 100건 중에 70건씩이죠. 둘 다. A병원, B병원 모두 다. 따라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두 병원 모두에서 프로포션으로만 보면 C균으로 인한 감염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각각의 지금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해석하실 수 있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벤트 수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정확한 이 참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입원 건수랑 나누게 해서 1000명당 발생률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그 질병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적인 보통률하고 특수율인데요. 자, 보통률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크루드 데스 레이트, 그러니까 크루드라는 표현은 우리가 역학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그 리그레이션 모델, 회귀 모델을 우리가 하이라이컬 리그레이션 모델, 그 하이라이컬 리그레이션 모델을 우리나라 말로 계층적 회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리그레이션 모델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보시면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 때 처음에 있는 그 모델, 그러니까 원시 모델이라는 표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크루드라고 표현해요. 크루드. 자, 다시 말하면 크루드는 그냥 자연 상태의라는 뜻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회귀 분석에서는 크루드 모델이라고 하면 유니베리티드 모델, 유니베리티드 그 리그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어쨌든 조사 확률은 그냥 자연사하는 확률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특수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사망률은 뭐냐면 이제 어떠한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사망자 수가 왜 중요한지, 왜 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령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성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성별로 나눈다면 예를 들면 뭐 암이 남자가 더 사망률이 높은지 여성이 더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이요. 질병 특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에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인 사람들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사망을 많이 했느냐. 자, 이런 사망률을 우리가 산정할 때 씁니다. 자,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표준화율이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보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어떤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파운딩 베리어블로 넣고 우리가 그 어떤 사망률 또 유병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한 2개 정도 슬라이드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자, 또 이런 용어들을 좀 아시면 우리가 특히 이제 역학, 뭐 예방의학, 뭐 프리딕션, 뭐 이런 또는 임상과에서 뭐 프리딕션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몰비디티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발런스, 인시던스, 지금 나오는 이제 발생률, 발병률, 발생률. 사실 애매해요. 요 용어들이 막 혼용돼서 쓰여요. 자, 발병률, 발생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망률,
모탈리티, 그다음에 치명률, 페이탈리티 이런 용어들이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환율은 뭐 간단하죠. 이환율은 질병이 옮겨지는 이제 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치매 전 단계에 MCI라고 있습니다.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만약에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들은 그 환자들이 전부가 다 치매 환자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MCI라고 그냥 부를게요. MCI 환자들 중에서 그러면 치매로 도대체 몇 퍼센트가 치매 환자로 이제 진행되느냐를 볼 때 우리는 몰비디티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MCI 환자들 중에서 매년 20% 정도가 치매로 이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프리밸런스, 유병률, 이건 아까 보셨던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 시점의 어택 레이트랑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유병률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병이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지금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코비드 19의 유병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2023년만을 보고 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인시던스라는 건 뭐가 다르냐면 발생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발병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인플루엔자, 독감. 자, 독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병률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독감에 걸린 사람들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유병률이 10%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이 독감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인시던스, 발생률은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감에 걸려봤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 중에서 독감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굉장히 적겠죠. 자, 이 경우는 인시던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상 이 독감을 걸려봤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병률하고 발생률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이런 풍토병은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병률하고 발생률하고 거의 동일한 질병들이 있어요. 자, 그런 질병들은 대체로 희귀 질환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 에이즈를 한번 볼게요. 에이즈는 지금 현재 유병률이나 지금까지 에이즈를 한 번이라도 걸려본 사람들이나 즉 프리밸런스랑 인시던스가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회복되지 않는 질병들. 예를 들면 뭐 회복되지 않는 질병들. 예, 그런 것들, 에이즈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병률과 발생률도 일치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특성을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택 레이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어택은 실제로 이제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병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정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사망률, 모탈리티. 자, 사망률은 사실은 이제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따질 때 WHO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망률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반드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무조건 위험하고요. 사망률이 높지 않은 질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덜 위험한 질병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겪으면서 좀 잘 느낌이 오시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건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전염성이 좀 약한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질병 자체만 봤을 때는 좀 덜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페이탈리티라는 이제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탈리티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페이탈리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치명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전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의 근로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 폐렴에 걸렸고 50명이 사망했고 50명이 회복했으면 결국 이런 것들을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슬라이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병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병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프리밸런스가 있고요. 피어리드 프리밸런스가 있습니다. 자, 프리밸런스는 뭐냐 하면 특정 시점에서의
유병률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2023년에서의 코비드-19의 유병률이라고 하면 요 날짜, 요 이 기간이라보다 요 시점에서 그 중에서도 3월 31일에 코비드 유병률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시점 유병률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기간 유병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비드-19의 유병률. 자,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02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각 기간 유변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이 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분수로 나누게 되면요. 자, 이런 지금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일정 지역에 보시면 자, 일정 지역에서 일정 시점의 인구수 대비 같은 지역의 같은 시점의 특정 질병 환자 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하기 왜 10에 n승을 했냐면 이게 이제 유병률이 너무 낮은 질병 같은 경우는 백분율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 아주 드문 질병들 같은 경우는 뭐 1000명당, 10,000명당, 10만 명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n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roportion, rate 우리가 이런 그 용어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죠. 사실은 이건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평균 유병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평균 유병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률, 인시던스의 평균 이환 기간 이걸 이제 곱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평균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유병률에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요. 새로운 환자가 또 계속 질병이 발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진단 기술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이 잘 진단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더 정밀하게 진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 체계도 향상되고, 예, 어떤 병원 전달 체계도 좋아지고, 자, 그 다음에 유병 기간도 짧아지고, 예, 그 다음 치명률 높아지고, 뭐 환자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요 지금 곱하기에 영향을 주게 돼서요. 평균 이완 기간이 짧아지면 평균 유병률이 짧아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길어지면 또 발생률이랑 곱하기 되니까 평균 유병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각각의 역학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 예. 자,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인시던스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굉장히 뭐 잘했는데 이게 그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학술 대회나 어떤 발표할 때는 그 아마 아직은 발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딱 요것만 전공 공부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고 가능하면 임팩트 있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를 정리해 주면 아마 흥 씨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거 알아요? Structural Equation 모델 혹시 뭔지 아세요? 지난번 랩 미팅에서도 음. 네, 간단하게 어쩐지 흥 알았어요. 씨가 여유로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흥 씨가 이해를 한다라는 건 정말 잘 설명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흥 씨가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 Structural Estimate 모델, Estimated 모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래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흥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 정반대의 연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연구자가 사전에 어떤 이론을 하나 정립을 합니다. 가설을.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론이에요. 메서드가. 반대로 지금 흥 씨가 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가설을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탐색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약간 그 군집 분석 같은 게 있고 이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구조 모형 스트럭처럴 모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경로를 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어차피 제가 마우스 움직여도 의미가 없네요.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뭐 젠더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엑소지니어스 베어러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반대로 받는 변수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 IADL이라든지 뭐 중간에 보면 뭐 서브젝티브 뭐 헬스라든지 이런 변수를 우리가 엔도지니어스 베어러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엑소지니어스 베어러블에서 경로를 받는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다 이제 여기 에러 오차 변수 에러를 이제 에러라는 건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예를 들면 레지두얼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어떤 통계적인 오차, 에러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 그 H25가 아마 그 지금 우울증이잖아요. 네, 디프레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컬럼에 있는 엑소지니어스와 두 번째 지금 그 레이어에 있는 지금 엔도지니어스를 합쳤을 때 각각의 요 에러 그 밸류까지 다 합쳤을 때의 그 값들을 회계 모형 레귤레이션 형태로 지금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다 끄어서 가장 이제 많은 경로에서 한번 값을 내고 그 다음에 최적 경로라고 그래서 가장 이제 설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패스웨이,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 제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하면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모형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끄고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 걸 또 지울 수도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 간단해 보이는 이게 지금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는 이게 그 리스렐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그 리스렐을 이렇게 그림으로 못 그리고요. 이거를 다 방정식 형태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형태로 다 x, y를 정의를 해서 그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이 빈쌤이 최근에는 이게 그 조건부 프로세스 모델 그 뭐죠? 컨디셔널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헤이즈 교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헤이즈 교수님이 만든 수학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 매개 효과 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서는 경로 모델이라서 한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 엔도지니어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엔도지니어스 요 레이어는 사실은 매개 변수예요. 얘를 거쳐서 우울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한 지금 젠더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지금 밑에 있는 에듀케이션이나 인컴이나 전부 다 사실은 경로죠. 하나의 이걸 매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트레이닝해서
좀 석사 과정 때는 우리 빈쌤은 요런 어떤 이론을 가설을 검증하는 모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정리하면 지금 ICF 모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뇌의 어떤 호르몬의 문제 또는 무슨 뭐 신경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의 문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그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환경이나 기능을 더 강조한 모델이에요. 지금 요 모델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디비주얼한 팩터들 예를 들면 뭐 호르몬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외에 사회에 참여한다든지 소셜 네트워크, 네, 소셜 네트워크의 강도,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 지지, 서포트를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환경적 요소로 같이 고려해서 모델을 검증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잘하셨고, 네, 좋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SSCI 저널에 지금 투고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두렵긴 합니다만, 두려워할 건 없고, 대부분 SCI 저널 내면 무조건 뭐 리비전 날라온다 보시면 돼요. 예, 메이저나 마이너나 그 차이인데, 예.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네. 제가 연구했던 교재는 Hybrid Agnostic Explanation 답넷 모델을 이용한 병원의 심정지 생존권과 예측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정지 후 생존은 국경군 비급 전화 교환원 그리고 최초 대응자 응급의료 서비스 직원 및 병원 의료 직원이 피하는 시간에 민감한 개입에 따라 있습니다. 망환자 EMS 전문가 및 병원 직원이 증거 위반 치료의 올바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진료 직영 서비스 및 기술 통합 심장 소생술 시스템은 구축함으로써 생존 권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딥러닝 방법은 병원 심정지 예측, 중증도 평가 및 OSCI 권과 예측과 같은 중환자 진료 영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다기관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의 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여 높은 민감도와 낮은 경보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의 물려 도구를 능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중에 중요한 치료를 맡아야 하는 환자의 요구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기능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의 능력은 핵심 속성입니다. 결과적으로 OSCI에 대한 예측 서비스는 OSCI 환자 권과를 예측하고 의료 전문가가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딥러닝과 환자 및 또 구급대원 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학습할 수 있지만 딥네트워크는 다른 기존 머신러닝 모델보다 타뷸러 데이터 셋에서 인만화 수준이 떨어집니다. 태블러 형식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제한 사항이 해결하기 위해 아릭과 아릭은 혁신적인標準 딥 테이블 형식 학습 아키텍처 탑넷을 도입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 탑넷을 활용하여 배색 전증, 수반되는 에필랩시, 그리고 유방암, 심장 인식 수용자의 타크롤리머스 1인 투여량,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라파티닙 투여 요법, 그리고
기억력 발달과 같은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탑넷은 타뷸러 데이터에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는 딥러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잡하고 미선형적이며 해석할 수 없는 블랙박스 설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탑넷은 원칙적인 해석 가능성 방법 무료별 그룹에 속합니다. 이에 단점은 설명은 되찾기 위해서는 모델은 재교육해야 합니다.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으면 신체 실험에서 모델 성능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아닌 경우 이 모델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SCA 환자의 생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문가치론적 설명 탑넷 이거 SAR 탑넷이라고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SAR 탑넷은 람 기반 설명 가능성 모델과 탑넷 모델을 결합합니다. 이 결합 모델은 로컬 설명에서 탑넷 모델의 기본 해석 기능보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 탑넷은 다른 기존 기계학습 모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데이터 소스는 코리안 CDC에서 관리하는 병원 심정지 감시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했습니다. 전처리 방법은 먼저 의료기관의 이용 결과는 응급실 진료 결과 및 입원 후 결과가 생존인 환자는 생존으로 그리고 응급실 진료 결과 및 입원 후 결과 사망 또는 가망 없는 퇴원인 경우 사망으로 물려 하나 칼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missing value는 50% 이상이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스몰 ENN 기법으로 데이터 리밸런스 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서바이벌 환자는 3,870명 그리고 사망 환자는 26,309명인데 좀 밸런스 후에 트레이닝 셋만 리밸런스 했습니다. 테스트셋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서바이벌 생존 환자는 79명이고 사망자는 19,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탑넷 모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탑넷의 탑넷의 아키텍처입니다. 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공식 좀 많아서 제 한국말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탑넷의 메뉴를 요약하겠습니다. 여기서 탑넷은 피처의 전처리 없이 raw data 이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고 gradient descent 기반 최적화를 사용하여 end-to-end learning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능과 해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equential extension을 사용하여 각 decision step으로부터 어떤 피처를 사용할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변수 선택에 있어서 싱글 딥러닝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변수 선택 방법은 인스턴트-와이즈하게 입력되고 각각마다 다르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물려 회귀 모델보다
성능의 우수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해석력의 관점에서 똑같이 해석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피처의 중요도와 피처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시각화한 로컬한 해석권과 두 번째는 학습된 모델에서 각 입력 피처들이 얼마나 자주 결합되었는지의 글로벌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데이터에 대해 처음으로 맥스 피처는 예측하여 unsupervised pre-training 이용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법은 self-supervised learning라고도 부릅니다. 네, 세미 스포츠. 예. 네. 다음 스텝은 hyperparameter fine tuning Bayesian optimization로 썼습니다. Bayesian optimization은 일반적인 그리고 gradient search, grid 검색 및 무작위 검색 random search라고 방법보다 random search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접근 방식입니다. GS 및 RS 방법의 모든 평가는 이전 평가와 독립적 기므로 하이퍼파라미터 검색 필드의 성능이 좋지 않는 영역을 평가하는 데 낭비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Bayesian optimization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모델은 평가 방법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에반 스코어 그리고 AU 스코어로 평가했습니다. 주로 스코어는 AUC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 예측 성능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은 XGB, KNN, 그리고 Random Forest, Decision Trees, Logistic Regression 등과 비교 벤마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팀 정치 예측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동일한 교육 및 데셋은 모든 모델의 평가에 사용됩니다. 특히 비교 방법은 이러한 벤치마크에 대한 최적의 성능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람 방법을 사용하면 잠시만요. 네. 람 방법을 사용하면 각 궤변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 가능한 로컬 모델을 사용하여 모든 블랙박스 기계학습 모델을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자가 조기 데이터 포인트를 방해하고 블랙박스 모델 놓는 다음 관련 결과를 조사한 2016년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 데이터 파일의 조기 파일에 비례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가중치를 통합한 예측 모델의 데이터셋에 맞춰졌습니다. 학습된 설명 모델은 이후 각 원시 데이터 파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넷 로컬 인터프리션보다 한 번씩 다시 트레이닝 필요 없고 바로 그래서 정확도 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리산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퍼포먼스 탭을 보면 이 중에 IUC 스코어는 탑넷 다른 것보다 좀 제일 우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accuracy의 경우도 너무 우수한 것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기본의 탑넷 로컬 인터프리테이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 변수, 이 피처, 이거 아마 두 번째 피처, 그리고 다섯 번째 피처, 그리고 12번째 피처는 다음 단계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 단계 이 점은 그 다음 단계의 영향도 있고,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피처는 마스크 3의 제인 영향 많은 피처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그림 보면 데이터 애널라이즈 전문가 아닌 경우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 그림은 이해할 수 있기 좀 코드 코딩해야 했어요. 네, 일단 다 얘기하고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람 SE의 탑넷의 설명권과 보면 여기 어떤 환자는 생존인지 사망인지 확률도 나오고, 여기 예측 모델에 어떤 피처 건강 너무 많은지 또 볼 수 있고, 여기 피처의 값은 어떤 예를 들어 여기서 electrocardiogram finding of sudden cardiac arrest in emergency room 이 value는 0이면 이 값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것 in1이면 recover of spontaneous circulation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제한되는 모델 의료표 데이터에서 XGB, KNN, RF, DTR과 같은 다른 전통적 기계학습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람과 결합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 전문 지식 없는 의료 전문가가 AI 모델 관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림 3번 이 그림입니다. 그림 3번의 탑넷 마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 전문성이 없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탑넷의 마스크에 대한 이해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탑넷의 원래 성명 모델과 비교할 때 우리 모델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코드 값을 비교하기만 하면 모델의 해석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전문 지식과 결합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은 환자의 예후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연구와 비교할 때도 이 모델의 성능 더 우수합니다. 마지막,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생존자와 미생존자를 구별할 때 현재 최전 방법보다 더 정확한 치에 대한 산충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ICU 입원 24시간 후 생존을 평가할 때 ICU 의사는 현재 점수 시스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은 의사와 제점 시스템 모두에서 약간만 정확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예후 예측은 때때로 기만적일 수 있는 객관적 정보보다는 임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사망 가치의 시간을 20%만 정확하게 예측했고 신체 생존의 33% 이내 그리고 종종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했고 63% 생존 시간을 평균 5배 과소 평가했습니다. 만기 환자의 아유, 따라서 객관적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학에서 예측 도구가 필요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발표한. 좋습니다. 흥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되게 잘 썼어요. 글을 잘 썼고, 지금처럼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 씨가 원래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 아마 조금 너무 읽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학술대회 같은 데 나가서 발표할 때, 좀 지금처럼 읽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조금 설명하듯이 하면 우리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하면 훨씬 더 잘해요, 한국말을. 예. 잘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언어 좀 많아서, 맞아요. 어려운 언어는 만약에 있으면 그냥 영어로 하셔도 돼요, 그 용어는. 네, 네. 한국말로 바꾸면 더 이상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이 네, 연구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갔는데, 탭넷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복잡해서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컨셉 자체는 아까 흥 씨가 잘 설명을 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 딥러닝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이 테이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 행과 열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는 훨씬 더 탭넷으로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교하게 지금 그 외래에서 응급 환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이거든요. 또는 생존하신 분들. 그래서 아까 그 뭐죠? 까먹었다. OHC인가요? 그게 이제 외래 응급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예, 병원 밖에서. 네, OSCI. 예, 맞습니다. OHC.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아주 좋은 연구예요. 사실은 이거 비슷한 연구들이 그 다른 나라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저널에 많이 실려 왔습니다. 근래에. 다만 그 연구들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전통적인 다른 방법, 통계에 접근하는 방법, 예를 들면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같은 걸 사용했고요. 흥시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딥러닝을 썼으면서 자, 라임이라고 하는 이 로컬 인터프레이티드 모델을 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템넷엔 조금 생략하더라도 지금 이전에 없었던 게 이제 마스킹 피겨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저건 뭐냐 하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라인 모델을 쓰게 되면 라인 모델을 쓴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것을 설명력, 익스플레이네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다른 뭐 부스팅 모델이나 다른 뭐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그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하나의 어떤 값이 너무 크게 어떤 왜곡되는 경우에 전체 값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해석한다고 얘기해요. 글로벌하게 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그 빈쌤이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디시전 트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 처음에 나누는 그 바운더리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중요한 디시전 트리에서 역할을 해요. 그 변수들 중에서. 근데 사실은 보면 예를 들면 그거는 전체의 값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체의 값에서 하나의 그 메인 피처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떤 특정 피처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선재쌤이랑 흥씨가 있으면 두 사람을 경계하는 구별하는 여러 가지 그 피처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안경테 색깔도 있고
뭐 눈썹의 진하기, 머리의 길이 등등 있는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지금 피처는 성별이잖아요. 성별로 나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나누는 게 무의미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처 임포턴스가 약간 왜곡이 됩니다, 사실은. 예,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라임은 앞에 라임의 L이 로컬이거든요. 로컬하게 그 인터프레이트, 그러니까 로컬하게 해석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변수가 그 중요도를 각각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빈쌤하고 흥씨하고 지금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글로벌하게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빈쌤 뒤에 지금 뭐 책장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흥씨 뒤에도 지금 뭐 배경 화면이긴 하지만 화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두 사람을 구분하는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보는 게 글로벌하게 보는 거고요. 로컬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뒤에 적어도 뒤에 배경은 의미가 없잖아요. 얘를 날려버려요. 예,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날려서 예, 조각을 내서 버려버리고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의 특성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워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지금 부스팅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지금 아까 흥 씨가 중간에 잘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웨이트, 가중치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부스팅 메서드들은 대부분 다 트리 베스트 모델이에요, 사실은. 트리 기반 모델이에요. 에이다 부스트, 엑스지 부스트, 뭐 라이트. 예, 그래서 사실은 트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라임은 라임이나 셰플리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로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을 우리가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퍼즐을 우리가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자, 그래서 예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지금 중요한 변수가 도출이 되면서 어떤 특정 인스턴스, 특정 케이스 사례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은 데드, 죽은 사람이고요. 이 주황색은 서바이벌이니까 산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가 지금 들어왔을 때 서바이벌이 95%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95% 살아날 사람을 지금 사례를 든 거예요. 흥 씨가 이렇게 있던 사례를 보면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젠더가 2니까 아마 여성이겠죠? 예, 여성이고 예를 들면 예, 여기 여기 해석이 있네요. 요 해석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의무 기록지를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연구가 흥이 전 글을 되게 잘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디스커션을 잘 썼어요. 이번에는 되게. 그러니까 인트로덕션도 잘 썼는데 디스커션을 되게 잘 썼는데 왜 잘 썼냐면 얘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응급 환자를 지금 이송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이 사람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방 구급 대원이 입력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그런 어차피 지금 입력하는 그 응급 기록지를 쓰는데 그때 입력한 변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죽을지 살지를 예,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는 아마 지금 탭넷은 저보다 아마 흥 씨가 더 알고리즘을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지금 탭넷 썼더니 아까 AUC가 거의 뭐 98%,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뭐 거의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변수들이 사실은 그 죽고 살았고에 대한 후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변수들 예를 들면 뭐 바이탈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높은 건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이거를 봤는데 지금 보시면 선재쌤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하나를 정해서 검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설을 하나 정해서 검증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 흥 씨는 반대로 가정을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구축해 놓고 그 변수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마스킹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흥 씨한테 좀 만약에 이제 리비전이 날라오면 리비전 때 아마
흥 씨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약간 그 마스킹 피겨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리뷰어가 네. 혹시나 궁금해하면 이걸 본문에서 텍스트에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적어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녹색이 뭘 의미하는지, 네. 노란색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 법례를 달아줘야 되고요. 밑에 풋노트를 달아줘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도 이 피겨 3이 약간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써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우리가 그 마스크라는 이 마스킹을 사용해서 지금 결국은 마스킹이라는 게 그 불필요한 걸 약간 없앤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마스킹을 안 한 모델이 지금 마스킹 1인 거죠. 제로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스킹을 하나, 둘, 세 개를 했을 때 이제 그 가장 의미 있는 지금 피처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지금 그 영향을 준 이제 상관관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준 게 뭐냐를 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요 그림상으로 우리가 요거는 사실 이미지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지금 요거는 터블레이티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흥 씨도 되게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 HA 탭넷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 이거 본인이 네이밍한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서 요약어잖아요. 그쵸. 그냥 본인이 여기서 유학한 거죠. 하이브리드. 예. 네, 하이브리드 agnostic 저거요. 그쵸. agnostic 이렇게 뭐 본인이 한 잠시만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흥 씨가 예전에 학부생 때 처음 봤던 엑지부스트 모델보다는 훨씬 예, 글이 많이 늘었고 논문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여기 있네요. 예, 하이브리드 agnostic explanation. 네. 예, 템넷. 예, 아주 잘 이름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요, 되게. 이게 사실 이 라인 모델도 오래된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연구에 쓰인 게 뭐 2017년, 18년부터 많이 쓰여왔고 18, 19년부터 많이 쓰여왔고 지금 이거 템넷도 마찬가지로 뭐 2018, 19년 뭐 그때 많이 쓰였던 모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있나요, 빈쌤, 흥쌤한테? 요것도 그때 한번 봤었나요? 그 랩 미팅 할 때? 처음 보죠. 빈쌤은 흥 씨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잘 몰랐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